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재 부분 76에서 83쪽까지 수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재라는 것이 뭔데부터 시작을 해보면, 소재는 글 속에서 작가가 또는 화자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 그래서 곧 글감을 우리는 소재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소재라는 건 결국엔 자신의 정서나 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삼기 때문에 소재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영과 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을게요. 투영이나 투사라는 건 뭐냐면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존재를 우리는 투영이나 투사된 존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상태라든지 성격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투영 또는 투사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적어볼까?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걸 보고 참고해보세요.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반갑다 라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일단 이 사람은 한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한국인은 여러분 한국에서 만났다고 해서 반갑진 않지. 왜냐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인이잖아. 그럼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라는 건 이제 고향이 생각나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라는 모국을 그리워하는 또는 모국에 가고 싶어하는, 모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한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라는 것 안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 만나서 반갑다라는 게 어떤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모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투영되어 있다, 투사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예시의 시를 한번 봤더니 조이의 만분가라는 시입니다. 얘는 가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 가사 문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 문학이야 라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야.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야. 얘들아, 사실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의 처리에 대한 지시나 결정의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옥황상제가 정한 일이야, 옥황상제에게 달려있어 정도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달려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옥황상제에게 달려있어 라는 뜻을 해석하시면 되겠죠. 녹고 죽어서 몸이 녹아지니까 당연히 되게 힘들게 쓰러지겠지. 녹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나의 영혼도 온 세상에 다 흩어지고, 윤회 망겁하여 금강산에 학이 되어. 얘들아, 윤회라는 건 불교적인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해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그러죠. 근데 윤회 망겁할 때 얘들아, 요 만이라는 건 1만 만이거든. 옛날 사람들에게 100이나 1000이나 만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큰 숫자, 그래서 되게 모든 것이라든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럼 이때 만겁은 여러 번, 굉장히 오래 해서 라는 뜻이라서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내가 윤회해서 결국에는 되게 많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고 싶냐면 금강산의 학이 되고 싶어. 자, 여러분, 화자는 일단 금강산의 학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럼 금강산의 학이 돼서 뭘 하고 싶냐면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그럼 일단 화자는 마음껏 솟아오르고 싶어. 그럼 있더라, 마음껏 솟아오른다는 것 자체는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유가 되겠죠. 자유롭게 솟아올라서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임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전부 다 옥황상제에게 달려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자는 금강산의 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1번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고, 두 번째 임에게 들리는 소리를 울고 싶어요. 2번 임에게 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다. 그럼 결국에는 임이라는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금강산의 학이 되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금강산의 학이라는 존재에 투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강산의 학으로 태어나 임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가 여러분, 조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때 무오사와 관련해서 유배를 갔던 사람이에요. 이 무오사는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연산군 시대 때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됐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연산군이 조정을 한번 휩쓸었던 사건인데, 그때 당쟁에 되게 휘말려서 억울하게 유배를 갔던 사람이 조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얘들아 유배 생활을 갖고 생각보다 너무나 오래 길게 기속이 돼서 힘들었던 거야. 그럼 유배를 갔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음껏 솟아오르는 자유를 원했고, 또 임금님에게 전 진짜 죄가 없다니까요,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임금님에게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 했던 정서를 금강산의 학이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나타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화자의 정서를 금강산의 학이 되어서 임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이 금강산의 학을 통해서 임금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정서가 반영되어 있어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투영하다, 여기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다 또는 투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서가 투영되면 우리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이입이라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의탁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일단은 잘 나오는 시어예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어떤 것에 마음이나 몸을 의지해서 맡기다 라는 표현이 되고, 사실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가 그런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이는 살람이라. 여러분, 흰 구름과 뿌였다는 것은 뭔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이런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푸른 것은 산에 있는 아지랑이구나. 천암 마그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누가? 이 흰구름과 연하와 살람이 제 집으로 삼았어. 무엇을? 천암만학을. 그럼 천암만학은 뭔데? 되게 1000개의 바위와 10,000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그럼 이거는 자연이겠지 뭐. 그냥 자연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남영성 들명성은 얘들아 오가다라는 뜻으로 나다 들다, 그러니까 나가다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뜨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얘들아 아양을 떤데, 일단 아양이라는 건 뭐 교태를 떨다 이런 느낌으로 뭐 애교를 부리다 이런 표현인데, 누가 애교를 부린대? 흰구름과 뿌연 연하가, 그 다음에 산 아지랑이가 아양을 떤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들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흰구름이나 안개나 노을, 그 다음에 아지랑이들은 아양을 떨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마치 얘네가 아양을 떠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흥겨워서 아양을 떨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화자란 말이지. 그래서 구름과 안개, 노을, 아지랑이가 흥에 겨워서 아양을 떠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화자의 정서가 흥겨운 것으로 자신의 정서를 소재에 의탁해서 표현을 했고, 우리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감정이입이야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소나기라는 작품에서도 여러분, 황순원의 소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놀러 갔을 때, 산으로 놀러 가서 되게 소년의 즐거운 감정이 있었잖아. 그 소년의 즐거웠던 감정을, 소년의 즐거움을 허수아비를 이렇게 흔들면서, 허수아비에 달려있는 끈을 흔들면서 허수아비가 우쭐댄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허수아비에 달린 끈을 더 신나게 푸니까
또 허수아비가 더 우쭐댄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허수아비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이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는 소년과 소녀가 즐거웠던 것이라서 이 소년과 소녀의 즐거운 마음을 허수아비가 우쭐대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의탁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투영이나 의탁 같은 것들은 어떤 표현으로 쓰이게 되면 감정이입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기하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어떤 것을 떠오르게 만들 때 우리는 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정 소재를 이용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 처지 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궤변에 손발 씻고 호미를 메고 돌아올지. 얘들아, 호미를 메고선 돌아와야 되는 존재는 호미를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호미를 메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야? 농사꾼인 거지. 그럼 화자의 신분이나 처지 또는 화자의 상황 같은 것을 우리는 얘가 지금 누구야 여러분? 농사꾼이겠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럼 화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가라고도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문강에 삽을 씻고 라는 시에서도 보면 저문강에 삽을 씻고 돌아가야 한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삽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겠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노동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삽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삽이나 호미, 그래서 화자의 처지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시어를 바로 우리는 여기에 환기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상화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근데 한 번만 더 적어 놓게 얘들아. 형상화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형상화라 부르죠. 적어볼까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양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는 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뭐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혹시 이번 지나간 주에 여러분 실력 테스트 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아버지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에서 아버지가 돌아는 가셨어. 근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아빠의 꿈이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한번 적어볼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라는 표현에서, 얘들아, 꽃봉오리는 사실 꽃이 피지 못하고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꽃봉오리라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꿈을 펼치다 하게 되면 뭔가 꿈은 자체가 사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라서 형체가 분명하지 않잖아. 그럼 그 꿈을 피어거나 또는 피지 못한 상태로 뭉쳐져 있는 것을 요렇게 꽃봉오리,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아빠의 꿈이 펼쳐지지 못했어? 그럼 이대로 떨어져서 죽었어 라는 것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나타낸 게 바로 이렇게 형상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배웠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소재와 관련된 말 뭐가 있는데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대상이라는 게 있네요. 시 속에서는 당연히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시에서의 대상이라는 건 화자의 상대가 되는 것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바라보는 또는 관찰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 화자는
그냥 산속 깊은 곳을 가다가 어떤 한적한 마을 중간에 사이길로 들어가서 우물을 하나 발견을 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사나이의 모습이 있어. 그럼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잖아. 그래서 이때 얘를 바로 우리는 대상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연물. 당연히 자연물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연이나 자연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물들은 시 속에서 너무나 잘 쓰이는,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유의 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향유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을 인간이 즐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을 즐긴다는 것은 자연을 좋아하는 감정일 거잖아. 일반적으로 자연을 즐길 때는 자연 친화적인 사상 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 적어놓으면 얘들아, 강호가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자성어로 강호가도. 강호라는 건 강과 호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과 호수에서 즐기는 도라든지, 그래서 즐기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건데, 이때의 자연은 삶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시를 한번 보면, 모래가 깨끗한 맑은 물에 술잔을 씻어 술을 부어들고. 얘들아, 물이 막 흘러가. 근데 그 모래가 깨끗하게 보여. 그럼 굉장히 맑은 물 속에서 내가 술잔을 씻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맑은 시냇물을 쳐다보는 거야. 이제 술을 쪼깐씩 이렇게 쫄짝쫄짝 마시면서. 근데 떠오는 것이 바로 복숭아꽃이구나. 그럼 복숭아꽃을 보고 내가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마치 무릉도원 같네 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얘들아, 일단 이 복숭아꽃을 보면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복숭아꽃은 우리는 시 속에서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해볼 건데요. 복숭아꽃은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이야? 를 생각했을 때 얘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펴요.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감을 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문학 속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고전에서는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이상세계 를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거든. 그래서 복숭아라는 것 자체는 무릉도원과 함께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어. 그걸 봤더니 저 복숭아꽃이 마치 무릉도원에서 오는 건가? 무릉도원처럼 매우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봄의 경치가 무릉도원처럼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뜻이었고, 제목의 상춘곡, 이때 춘자도 봄춘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적어놓을게.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김. 그럼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으니까 향유하고 있구나, 강호가도이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친화, 합일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합일이라는 건 합쳐져서 하나가 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는 경지, 마치 내가 자연이다, 내 스스로가 자연이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합일은 하나가 되는 거고 친화는 친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합일이 조금 더 친화의 경지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이 마치 나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겠죠. 예를 들어보면 밑에 있는 시조를 봤을 때,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얘들아, 청산은 말이 없어. 그럼 되게 과묵한 성격이겠네, 그치? 여기저기 말을 옮기지 않아. 그 다음에 유수는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이때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 흐르는 물은 태가 없어. 태라는 것은 모양이야. 그럼 모양이 없어, 물은. 그럼 어디든 다 담길 수 있는 거고 자유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의연하고 꾸밈 없는 자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청풍, 푸른 바람은 값이 없어. 돈을 안 내도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인 거고, 명월도 주인이 없어. 그럼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거는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음.
쓰므로 결국에 자연은 의연하고 꾸밈도 없는데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분별 없이 늙고 싶어. 분별이라는 건 여기선 걱정이 나타냅니다. 자연 속에서 그래서 걱정 없이 늙으리라. 자연을 즐기면서 죽겠다라는 뜻이잖아. 뭐뭐 하리라라는 것은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앞에서 했던 거 복습해볼까요? A가 없는 B요. A가 없는 B요. 여기도 A가 없는 B요, A가 없는 B요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통사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봤던 것들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은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의 속성에서 인간적인 미덕을 유추해낸 후 그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군자라는 대상 기억나세요? 군자의 덕성을 가진 4가지 식물. 그래서 매난국죽이 있었잖아.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요런 것처럼 그런 자연물에게서 인간적인 미덕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를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결국에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인간의 삶과 연관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며 얘들아 푸른 산은 망고라는 건 아까 1만만이니까 굉장히 긴 것을 나타내서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럼 거의 평생에 걸칠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푸르고 유수 아까 유자가 흐를 유자를 했죠.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주야 밤과 낮을 그치지 않고 흐르니 그럼 얘네는 지금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인 거잖아. 무한한 불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고 우리도 그치지 말자. 그럼 이런 유한한 사실 이 우리라는 것은 사람이 되잖아. 사람들은 삶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유한한 존재잖아.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변하지 않는 이런 자연들처럼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자. 평생을 푸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항상 푸른 청산과 항상 흘러내리는 유수에다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소재로서 자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과 대비되는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대비가 될 때는 인간의 모습은 부정적인데 자연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조가 된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에 박나래가 있어. 짠짠. 여기에 근데 서장훈이 있어. 짠짠. 그러면 얘네 둘이는 특성들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으로 대비돼서 박나래는 더 작게 보일 것이고 서장훈은 더 크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설이 더 강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바로 대비되는 내용이 됩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여러분 꾀꼬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암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여서 매우 지지배배하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데 나는 혼자인 거야. 그래서 외로워라 이내 몸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외로워. 근데 그냥 있어도 외로운데 꾀꼬리가 정다운 모습을 보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 꾀꼬리는 나로 하여금 지금 이내 몸이라 했으니까 화자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소재. 얘는 정답고 나는 외롭고 그래서 둘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소재구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네모도 쳐주시고 별표도 칠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이게 교재가 원래 누가 사용했던 교재를 스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형광펜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가 아닌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사물이나 상황, 사건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부분하고도 혼동할 수 있는데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되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더 자리가 크네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자, 객관적인 상관물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3개의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첫 번째 화자의
대리물인 화자의 분신으로 객관적 상관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적어볼게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하는 애들.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사물을 우리는 화자의 대리물이자 분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혹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기억나시나요? 화자는 그때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작은 방에 새를 들어서 살게 되었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유추해 봤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반추해 봤더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근데 그때 힘든 삶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눈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그 바위 섭에서 약간 떨어져서 혼자 외따로 서서 눈을 맞으면서도 근데 정하고 굳센 모습을 보이는 갈매나무를 봤죠. 화자는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갈매나무처럼 이렇게 의연하고 굳세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때 갈매나무가 바로 바로 우리는 화자의 대리물이자 분신인 객관적 상관물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그래서 이 갈매나무에 자신의 정서를 담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건 촉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래서 정서를 불러일으킴 또는 정서를 더 심화시키거나 하는 소재들을 정서 자극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여러분, 이 황조가에서 꾀꼬리라는 애가 있잖아. 원래 나는 외로운 존재였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고구려의 이대왕이었던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떠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아내가 떠나간 상태에서 그 아내를 붙잡으러 다시 달려가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붙잡지 못하고 아내는 떠나간 상황인 거고, 그때 이 꾀꼬리를 보면서 난 참 외롭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꾀꼬리는 암수가 둘이서 서로 정다운 거지. 그래서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더 심화시켰네. 그래서 이때 꾀꼬리는 우리는 정서 자극물인 객관적 상관물이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없잖아. 옆에다 적을게요. 자, 세 번째는 감정이입의 소재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할 때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객관적인 상관물에는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대리물이자 분신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 또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거나 하는 것들도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어 있는 감정이입도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아까 위에서 잠깐 진행을 했었지만 화자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래서 대상과 화자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고 있다면 걔를 감정이입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있는 시인은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인였고, 얘들아 천만리라는 표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때 리가 1리는 0.4km를 얘기해. 그럼 천만리는 얘들아 곱하기 천만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400만 킬로미터야. 얘들아 근데 40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긴 거리냐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야. 그럼 그 38만 킬로미터의 10배인 거잖아. 그럼 그렇게 긴 거리라는 건 진짜로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인 거야. 그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매우 먼 길에 내가 고운님을 여의었어, 이별했어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님과 이별을 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처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내 마음을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에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흘러가겠지. 저 물도 내 안 같아. 이때 내 속마음 같아.
그럼 저 물도 속마음이 안 좋나 봐. 왜? 울면서 밤길을 예놓다는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내 속마음 같아서. 그럼 결국에는 물과 내 속마음은 똑같아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 물은 나의 속마음과 같기 때문에 감정이입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큰 개념으로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더라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시면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을 나타내게 될 건데, 자, 밑에 있는 시를 한번 볼게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얘들아, 님에게 맷버들, 산에 있는 버드나무를 예쁜 것들만 골라서 가려서 꺾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맷버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님이 주무시는 창밖에 이 맷버들을 심어뒀으면 좋겠어. 그럼 비가 내려서 새잎이 나면 나인가? 나처럼 여겨주세요 라는 것이잖아. 그럼 이 맷버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일단 맷버들에서 나는 새잎을 나처럼 봐주세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맷버들이라는 건 예쁜 것들만 가려서 꺾어서 보낼 거예요.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되고 자신을 떠올려 달라는, 그래서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 소재인 매개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재는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연상이라는 것은 떠올려지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상이나 연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우리 유명한 시인 성탄제라는 시가 있네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근데 요 부분 체크 좀 해놓게.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붉은 산수 열매를 따왔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옷자락에 내 열로 상기했던 볼을 부볐어. 그럼 나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이런 차가운 옷자락을 느끼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적어봐. 얼굴에 차가운 감각을 느꼈을 거란 말이지. 느낌. 근데 넘겨볼까요? 이따금 뒷문이 눈에 치고 있었고, 근데 쭈르륵 내려가서 성탄제가 가까운 도시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뒷부분의 시에 조금만 더 적어볼게. 요 뒤에 짜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예시가 여기까지 있었으면 좀 더 적절했을 텐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 부분 적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나의 이마에 형광펜을 써야 되는데, 나의 이마에 옛날에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꼈어. 그럼 결국에 이마에 뭔가 차가운 것이 내려앉았고, 그럼 그 차가운 것,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그 차가운 것, 겨울에 내리는 건 눈이겠죠. 그래서 이마에 눈을 맞으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산수 열매를 따왔을 때 그 차가운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럼 아빠가 나를 산수 열매를 왜 따로 나갔지? 내가 아팠을 때. 그래서 결국 눈을 맞으면서 옛날에 그 산수 열매를 따왔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화자 기억 속의 눈은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는 파트. 그래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과 여기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볼을 부볐어?를 통해 차가운 감각으로 옛날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떠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재는 나에게 있어서 성찰이나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화자가 아팠어요, 지금 사실은. 요 김강석이라는 실제 작가가 곧
혈압이 좀 강해서 그때 뇌출혈로 쓰러졌었는데 일주일간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야. 그럼 얘들아, 일주일 동안 사람이 뇌에서 출혈이 생긴 상태에서 쓰러졌으니까 깨어났을 때도 제대로 된 건강 상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라는 것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그래서 무너지는 두 개, 절망적인 정서가 계속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채송화를 봐요. 근데 그 채송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 감각,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때 채송화를 통해서 화자는 내가 깨어있구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깨달음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마지막 페이지네요. 장애물 또는 방해자, 부정적인 존재로도 우리 소재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바람을 방해하는 산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되네 라는 형식이 쓰이고 있죠. 여기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네. 그럼 얘랑은 같은 소재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물살과 바람이라는 건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 장애물이구나. 그 다음에 은합물이라는 것도 견우와 직녀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어야 되네, 같은 거리로 쓰여져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재는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또는 추구하는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봄 실령이 지폈나봐 라는 부분이 통해서 뭔가 풋내, 푸른색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때의 신선한 계절인 봄이야 라는 것을,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비되는 존재, 아까 우리 대비라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차이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존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시 기억나세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생기면서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럼 그때 비둘기들의 번지는 비둘기들의 삶의 터전. 근데 성북동산에 새로 생기는 번지는 인간의 삶의 터전. 인간의 삶의 터전이 생기면서 비둘기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 이렇게 대비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색채 대비 이런 것처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는데요. 오늘 것들은 중요했으니까 제대로 잘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